네, 안녕하십니까. 이노소셜랩 유승건입니다. 우리는 이노소셜랩 ESG 센터의 온라인 세미나 세 번째 세미나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 그리고 오미크론이 지금 굉장히 또 창궐하고 있는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특별히 오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슈가 되었던 아리백 이야기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넷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중심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소개할 게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이노소셜랩 ESG 센터가 좀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꿀벌 보이시나요? 인스비라고 해서 홈페이지도 새로 오픈했는데요. 물론 이노소셜랩과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노소셜랩 내에 인스비라고 하는 이노소셜랩 ESG 센터가 너무 길어서 좀 줄이자라고 해서 인스비.co.kr을 만들었는데요. 그 인스비는 뭐냐면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혁신과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그리고 비즈니스. 그래서 저희가 지속 가능성 비즈니스, 지속 가능적인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인스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아시겠지만 이 벌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비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 그 벌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정직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뿐만 아니라 어떤 지속가능 경영에 매우 중요한 개념인 그 리제너레이션, 재생과 그 다음에 순환의 의미를 가진 이런 것이 다 바로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처럼 기업과 사회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움직이겠다는 그런 인스비의 철학을 담아서 인스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노소셜랩 ESG 센터라고 하는 좀 긴 이름보다는 인스비를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우리 제가 작년에 개정된 그 GRI 스탠다드 2021 개정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우리 그 1, 2월의 ESG 이슈 분석 중에 특히나 이제 아리백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노소셜랩의 선인석 위원님께서 아리백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8시부터 8시 반 정도까지는 우리 그린 아이디어 랩의 정병일 대표님께서 넷제로, 요즘 기업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넷제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이 넷제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그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그 채팅창에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장병희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GRI 스탠다드 2021 개정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GRI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GRI는 아마 지금 기업들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다 아실 텐데 바로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는 스탠다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GRI 스탠다드 2021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설명,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시려고 하면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I, 그러면 GRI를 잘 모르실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GRI 스탠다드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GRI 스탠다드는 뭐의 약자냐면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의 약자고요. 실제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1989년에 이 알래스카만에서 엑손 발데주호가 저촉, 엑손 발데주호는 아시겠지만 이 유조선입니다. 그래서 엑손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 유조선인데 이 유조선이 좌초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으로 발생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뭐 고래도 막 죽어 있고 고래를 비롯해서 수많은 바다 생물이 죽고 지금도 여전히 이 피해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제인 바바라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환경연맹이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세레즈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설립이 됐고요. 이 세레즈가 이 기업들의 이런 환경 오염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스스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준을 만들자라고 해서 세레즈 7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정보 공개, 에너지 이용률 향상, 폐기물 감축,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및 안정상의 위험 경감, 환경 문제 담당자 임명, 환경 문제에 관한 기업 외부 감사 및 공개 이런 어떤 7대 원칙을 세워서 특히나 이 엑손을 비롯해서 정유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이 7대 원칙을 지키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되었고 이것이 당시에는 세레즈라고 하는 환경단체 연합에서 시작이 됐지만 유엔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단순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기업들로 확산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UNEP, 유엔 환경계획과 세레스와 그다음에 이 테레스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 과학 관련된 이 또 비영리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이 세 곳이 같이 97년에 단체를 성립한 것이 바로 GRI이고요. GRI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Sustainability Report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GRI에서 제시한 그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지속가능 보고서의 한 70 내지 80%가 이 GRI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20, 30은 뭐냐라고 하는데 대략 추정하는 내용들을 보면 EU가 제시한 ESG 보고 가이드라인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비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비콥의 보고 가이드라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GRI는 처음부터 97년에 만들어져서 쭉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GRI G1은 2000년에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G2가 2002년, G3가 2006년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오다가 G4가 2013년에 나왔고 마지막으로 2016년에 GRI 스탠다드란 이름으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과 2021년에 각각 개정이 돼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일 이제 올해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드신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2018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만들어도 문제라고 누가 지적하진 않겠지만 가능하면 2021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021년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2016년에 나왔던 이 형태, 이런 형태, 102, 102, 103, 200, 300, 400 이런 형태가 지금 유니버셜 스탠다드, 그래서 공통적인 스탠다드와 섹터 스탠다드, 그 다음에 토픽 스탠다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세 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자세하게 보면 기존의 GRI 101은 기본적인 보고의 원칙, 그 다음에 102, 103은 일반적인 기업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200이 경제적인 부분들, 이코노믹, 그 다음에 300이 인바이러먼털, 환경, 그 다음에 GRI 400이 소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유니버셜 스탠다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다 묶었고요. 그 다음에 섹터 스탠다드라고 해서 이것은 그 각각 사업별로 지금 현재로서는 발표된 거 섹터 스탠다드가 석유화학 쪽만 발표되어 있는데 앞으로 석유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곧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런 300, 400과 같은 300, 400의 이슈들이 지금 토픽 스탠다드 쪽으로 이렇게 묶여서 201, 403, 305 이런 식으로 좀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워낙 이제 2021 바뀐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다 보니까 그 GRI에서 아예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런 리포트를 따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RI 시스템은 좀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나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GRI 2021은 범용, 즉 유니버셜에 대한 표준, 부문, 섹터 표준, 그 다음에 서브젝트에 대한 주제 표준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GRI 1, 2, 3가 범용 표준을 구성한다. 그래서 기존 101, 102, 103에서 변경되었다라고 하고 부문 표준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부문 표준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문의 표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GRI 11이라고 해서 석유와 가스 부분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2021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석유와 가스는 지금 오늘 얘기할 넷제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서 이 가장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대상이 변경되었다라고 해서 기존에 여기 보시면 뭐 경제, 사회, 환경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경제, 환경, 사람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피플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여전히 뭐 환경을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뭐 사회를 소셜 이렇게 쓰는데 환경을 플래닛이라고 하는 즉 지구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좀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를 피플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제가 그렇게 바꾼 사람들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대략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보다 더 구체화, 즉 환경이라고 하고 사회라고 하는 것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화된 타겟, 구체화된 전략 목표들을 세우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지구와 그다음에 사람, 개개인의 사람, 사회라는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피플로 좀 바뀌는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 표준, 서브젝트 표준 같은 경우는 34개에서 31개로 줄였는데 줄였다고 해서 이게 뭐 가지수가 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 통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좀 그 기존에 있는 주제 표준을 200, 300, 400으로 나누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합쳤냐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200, 300, 400으로 나누어서 이게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마치 분리돼서 이렇게 구분돼서 돌아가는 것처럼 기업들이 보고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환경과 사회와 경제가 상호 연관성 있게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분리해서 하지 않고 이제 통합적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GRI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범용 표준의 주요 내용은 지속 가능 보고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지속 가능 보고서는 기존에 GRI 2018까지는 코어와 그다음에 컴프리헨시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어 보통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코어라고 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고 컴프리헨시브는 좀 더 확대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고했는데 실제로 컴프리헨시브까지를 보고한 기업들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기업들이 이 컴프리헨시브를 하지 않고 코어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구분을 없애고 그냥 하나의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여기서 다 나오는데요. 주요 내용이 인권 존중 및 실사 관련 정책 서약 공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인권 존중 및 실사 관련 정책을 서약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인권 경영을 하겠다. 또 공급 사슬망에 있어서의 실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공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어제죠. 어제 이유가 이 그 공급 사슬망의 실사 및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건 다음 달 그 온라인 세미나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게 특히나 공급 사슬망에 있어서의 제3세계의 인권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넷제로에서 환경 문제만 다루고 있는데 더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정말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이 글로벌 그 기업들이 공급 사슬망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제3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노예 노동의 문제라든지 아동 노동의 문제라든지 성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인권 존중 및 실사 관련된 정책 서약에 공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인권 경영 잘하겠다라는 우리 회사 뭐 본사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협력 업체와 공급 사슬망, 특히 공급 사슬망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기업이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인권 실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고서에 실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지속가능 보고의 토대를 구성하는 영향, 중대성 주제, 실사 이해관계적 컨셉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기업이 미치는 영향, 이중 중대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대성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명확성과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GRI 표준에 대한 새로운 템플릿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새로운 표준 템플릿 같은 경우는 지금 GRI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고 영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 주제 표준과 개정된 주제 표준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범용 표준과 연계되도록, 통합되도록 조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인권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엔 기업 인권 이행 원칙, 이것도 잘, 인권 경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2011년에 발표된 유엔의 기업 인권 이행 원칙과 그다음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것도 세계적으로 이 기업과 관련된 경영의 가이드라인으로 거의 최초인데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2011년에 유엔 인권 이행 원칙을 포함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OECD의 기업 책임 경영 실사 지침과 연계되도록 그렇게 수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수정에는 중대성 주제 및 이해관계자 컨셉의 수정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자 여러분 이제 중대성 평가 이슈가 있는데요. 이것도 많은 기업에서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 이거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다 세부적으로 이 GRI 스탠다드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범용 표준에서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활동에 의해 이해사항에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그룹인데요. 이게 뭐 원래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IS 26000에 나오는 이해관계자의 정의랑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OECD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을 위한 실사 지침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빠졌냐면 기존에 모호한 이해관계자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행동을 통해 조직이 성공적으로 전략을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혹은 개인.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좀 모호한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매우 좀 뭐라 그럴까 추상적인 개념이자 고차원적인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걸 뺐습니다. 빼고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심플하게 조직이 기업의 활동에 의해서 이해사항이라고 하면 이해사항은 인터레스트와 인플루언스로 나눠지는데요. 인터레스트는 뭐예요? 재무적인 거나 손익을 받는 사람 또는 인플루언스, 영향을 받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이해사항입니다. 이해사항에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그룹을 얘기를 하고 이 변경사항에는 경제, 환경, 사람에 대한 조직의 가장 중대한 영향에 중점을 두는 GRI의 방향과 일관성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불명확한 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를 이제 식별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대성 주제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이제 혹시 이제 이 영역에서 아시는 분들은 이번에 GRI 스탠다드가 중대성 이슈 평가가 바뀌었어. 옛날에 이거 컨설팅 받으려면 되게 비쌌는데 어떻게 하면 바뀌었지?라고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요. 이게 뭐냐면 GRI 범용 표준 2016에서 중대성 주제, 즉 예전에 2016 같은 경우는 조직의 중대한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평가에 결정을 미치는 이들의 실질적인 영향 이렇게 해서 한 이것들 중에 뭐 적어도 하나를 반영했었는데 이제는 GRI 범용 표준 2021 새로 바뀐 거에서는 경제, 환경, 사람에 대한 조직의 영향에 좀 더 집중하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와의 평가와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대폭 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 중대성 주제, 우리가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 때, 우리 회사의 이 지속가능 경영에서 중요한 이슈가 뭐지?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될 과제는 뭐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한쪽은 이해관계자, 한쪽은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아예 이해관계자 부분들이 대폭 삭감됐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관계자 중요하지 않아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어떻게 바뀌었냐? 중대성 주제는 경제, 환경, 사람의 조직이 미치는 가장 중대한 영향을 반영하는 주제로 정의하는데 변경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저도 이 부분을 생각했는데 GRI도 똑같이 생각을 한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뭐냐면 이해관계자 선정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지며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입장을 반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바뀌었다. 무슨 얘기냐?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설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서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회사 직원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그동안에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를 보면 예를 들어 1000명을 했으면 거의 900명은 회사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를 해버리면 자연과 환경과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기업의 비즈니스, 즉 우리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신제품 개발 이렇게 나오고 또는 전략의 고도화, 마케팅의 최선화 이런 부분들이 막 중대성 문제로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관계자를 임의로 편리한 대로 선정을 해서 중대성 평가를 해버리면 기업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지속가능 보고서를 만들면서 실무자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는데 GRI 스탠다드도 같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대성 주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조직이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조직이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보다 조직에 미치는 영향, 즉 조직의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즉 기업이 사회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라고 하는 우리 조직 중심의 어떤 이기적인 중대성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배제를 하고 그래서 따라서 새로 생긴 GRI 표준을 적용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평가 및 결정만으로 주제의 중대성을 결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이제는 이해관계자의 설문이나 인터뷰를 가지고 막 순위를 매기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제 2018년 GRI 스탠다드를 따를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2021년부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하지만 항상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단서가 나오죠. 그래서 적절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여전히 조직의 영향 식별 및 평가의 일부분이며 이해관계자는 중대성 주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통은 이렇게 나왔죠. 이제 저희 회사가 작년에 이 컨설팅한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기초 이슈 분석, 이슈풀 도출하고 이해관계자 식별하고 이슈 중요도 측정해서 핵심 이슈 도출하는데 이때 보통 이제 설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해관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중요한 그동안 많이 했던 지금도 저에게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해달라고 오늘도 어제도 메일이 많이 왔던데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중대성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이 나오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대 주제는 개념의 수정 이후 더 이상 두 개의 독립적인 기준을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매트릭스 그릴 필요 없다. 매트릭스 뭐죠? 이 지속가능 보고서에 나오는 이런 매트릭스죠. 이런 매트릭스 더 이상 그릴 필요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범용 표준 사용 시에는 중대성 주제 우선순위를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여 조직이 식별한 초기 주제 리스트 및 보고를 위해 설정한 임계값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환경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기와 관련돼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물과 자연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폐수를 얼마 방출하고 있고 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화된 데이터를 중대성 주제로 내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매트릭스를 보면 이 회사가 현재 사회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냥 우리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다 정도라고만 알 수 있지 실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회사가 실제 환경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숫자, 데이터 중심으로 밝혀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이해를 좀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성 규제와 재무적 가치.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 보통 이게 이제 이쪽이 이해관계자 관심도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 중요도. 물론 이 두 개는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비즈니스 중요도가 우리의 재무적 영향과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데 뭐 이 지속 가능 보고서는 재무적 리스크 식별 및 비즈니스의 장기적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 굳이 뭐 이것을 이 뉘앙스는 이 개정의 뉘앙스는 굳이 뭐 이것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무적 가치에 대해서 보고를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하겠지만 비재무적 요소, 즉 사회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보다 더 중요하게 데이터를 정확한 숫자를 보고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모두 보고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강조한 부분, 이 부분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하게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I 스탠다드가 2016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01, 102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GRI 스탠다드 2021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2021이 2026에 비해서 어떤 식이 바뀌었고 이렇게 변경 내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지만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교육도 있고 한데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GRI 스탠다드 2021은 이렇게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본인의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고 본인의 이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의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겠다라고 하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안타깝게도 오늘 GRI 스탠다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뭐 하루 종일 해야 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GRI 스탠다드의 2021과 관련된 항목별 세부 내용과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반영은 우리 저 이노소셜랩 ES 센터 인스비의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들으시 수강하시면 되고 뭐 그냥 PPL이었습니다.